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인트로덕션에 봤던 그림을 올려놓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위치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봤던 부분들은 컴퓨터에서 인티저와 플로팅 포인트 실수를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가, 연산할 때 어떤 원칙들이 원리가 적용되는가 이거 봤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수업할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게 우리 이제 컴퓨터 구조를 설계하는데 주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넥스트에서는 이 컴퓨터 구조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을 이 시간에 거의 이제 문구별로 하다 보니까 약간 기초적인 데이터의 표현까지 봤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학기에 다뤄야 될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은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CPU입니다. 컴퓨터에서 CPU라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우리 넥스트에서의 아키텍처 과목에서는 주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PU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컴퓨터라는 이 큰 학문에서 CPU가 만들어지기 위해 필요한 기술 요소들, 이 CPU를 가지고 컴퓨터가 어떻게 더 확장이 되어 나가는가를 저희가 나름대로 계략적으로 그려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려면은 우리 이 전기 회로의 이해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걸 불림 배수로 표현되는 논리 게이트의 원리, 그걸로서 이루어진 디지털 회로 통해서 쭉 만들어지는 게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 위에 개념적으로는 이 결국 프로세서는 CPU는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어떤 주체라고 했는데 그것을 실행시키는 그 아키텍처라고 하고 있는 거. 도대체 이 CPU는 어떤 방식으로 명령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냐를 결정짓는 게 이 명령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은 이런 CPU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대략 살펴봤다면 이런 정도 부분에서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 CPU의 회로의 설계 기술은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회로가 있다라면 그 회로를 가지고서 실제 CPU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는데 CPU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나 자바나 등등의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PU 고유의 어떤 구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조가 바로 명령어 셋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 큰 맥락을 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본다라면 이번 시간부터 한 몇 주, 한 3, 4주 가량 하는 것이 마치 이제 오늘 보겠지만 어셈블리 언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셈블리 언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CPU가 실제 사람과 프로그래머가 이제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기 위한 말 그대로의 아키텍처, 구조, 도대체 CPU는 어떤 구조와 어떤 동작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가 그 명령어 구조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올렸으니까 다시 한번 쭉 훑어보자면 그런 것들에 실제로 이런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서 CPU를 만드는 기술이 마이크로 아키텍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하드웨어를 가리키는 폰드 아키텍처 용어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된 부분, CPU 가장 큰 부분이지만 결국 컴퓨터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은 CPU와 메모리 관계이고 실제 동작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현실적인 시스템을 조금 확장하다 보면은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래픽 장치 또는 키보드 I/O 장치 이 정도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이루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데스크탑이나 서버 여러분들이 주로 작업 환경이 되는 이런 쪽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인베디드 또는 모바일 장치를 가지고서 CPU 안에 메모리나 스토리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어떤 CPU 컨트롤러 이런 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구동시키기 위한 또 핵심 소프트웨어가 운영된다라는 것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몇 주간은 CPU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한 명령어 세트 아키텍처가 우리의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올려져 있는 거는 강의자로서 머신 레벨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저희는 넥스트에서 저는 이 아키텍처를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더 필요 씁니다. 어쨌든 볼 거는 명령 세트 아키텍처가 주된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관점은 머신 레벨, 즉 CPU 입장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동작하며 어떻게 표현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몇 장에 걸쳐가지고서 또 계속 소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은 오늘 이제 앞부분에 이 머신 레벨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고 이후에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 랭귀지는 C다, 자바다, Swift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는 이거는 언어라고 얘기도 하지만 결국 CPU의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CPU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특정한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특정 CPU에 해당하는 기계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인텔 CPU의 명령어, 그 중에서도 32비트 아키텍처의 명령어를 살펴볼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인텔 CPU를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대부분 다 64비트 명령어로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좀 어쨌든 처음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수업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구체적인 CPU의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이 기법보다는 CPU가 말 그대로 기계어 코드가 이렇게 구성되고 이렇게 동작한다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텔의 32비트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첫 부분은 일단 도대체 기계어, 머신 레벨 랭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 또 어셈블리 이게 도대체 왜 이걸 이제 뭐 적혀진 대로 뭐 간단히 읽어볼 수도 있고요. 저는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게 되면 머신 기계어 또는 머신 인스트럭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손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기계가 직접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실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결과물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프로그램 파일이 있죠. 프로그램 파일인데 이 프로그램 파일 내용을 열어보면은 우리가 뭐 파일을 텍스트 파일, 바이너리 파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바이너리 우리가 텍스트로는 바로 식별이 안 되는 바이너리 데이터가 그냥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어떤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너리 파일의 핵심적인 부분은 CPU가 해야 될 일을 인코딩 해놨다고 얘기합니다. 인코딩은 여러 가지 뭐 용어로 우리가 암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심볼릭하게 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말은 우리 인간이 한눈에 봐서는 알 수 없는 형태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계속 지난 시간부터 이어진 건 결국 컴퓨터는 바이너리 0101의 어떤 조합체이다 라는 건데 이 CPU가 해야 될 일조차도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숫자를 바꿔면 이 CPU가 해야 될 일조차도 그런 바이너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머신 코드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 CPU는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머신 인스트럭션을 가져다가 거기서 지시한 대로 간단한 동작을 하는 그런 기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계어 코드를 이렇게 바이너리로 인코딩이 되기 때문에 사람은 눈으로 봐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그것을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텍스트 형태로 문자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어셈블리 코드, 어셈블리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우리 컴퓨터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기계인 거고 모든 것은 다 프로그램을 표현되는 것이고 사람이 조금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건데 CPU 입장에서도 결국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머신 레벨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신 레벨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때에 따라서 사람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라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실제 어셈블리 코드를 다룰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셈블리 코드를 공부하는 목적은 CPU의 구조와 동작을 이해하는 것이 되고, 일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의 내부적인 동작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디버깅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에 최적화를 할 때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 줄에 적힌 것은 어셈블리 코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컴파일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셈블리 코드가 이런 것들인데, 옛날에는 지금도 일부 이제 분야에서는 어셈블리 레벨의 프로그래밍을 사람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알고리즘이나 설계를 CPU한테 전달을 이렇게 지시를 하기 위해서 어셈블리 코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게 하는 필요가 안 되죠. 컴파일러가 꽤 영리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두게 되면은 여러분이 일일이 웬만한 사람이 어셈블리 코드로 프로그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이 내용을 공부하는 이제 많은 내용들이 어셈블리 코드를 이해하는 건데, 그것들 중에 하나 살펴볼 것들이 기계어 하이레벨 랭귀지 C로 만들어진 코드하고 이게 컴파일러가 만든 어셈블리 코드하고를 이제 같이 매칭을 시키면서 여러분이 동작을 이해하게 될 텐데, 그때 보면은 단지 기계적으로 1대1로 그냥 컨버팅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이 C에서는 표현 안 된, 또는 C에서 충분히 많이 표현된 것들을 얘가 압축을 해가지고 축약을 해가지고 어셈블리 이 기계어 코드를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게 바로 컴파일러가 하이레벨 프로그래머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안다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어셈블리 코드를 배우는 목적은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하자라는 것보다는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사용한다든지 등등에 있어가지고 좀 더 최적화될 우리가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게 더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이제 앞에 저도 언급했고, 여기도 이제 마지막에 하나 이제 질문 던진 것처럼 여기에 연속된 것을 우리가 이제 글로 정리해 본다라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레벨 랭귀지를 여러분 대부분 다 99.9% 여러분이 앞으로 작업하는 거는 다 하이레벨 랭귀지로 다 작업을 하겠지만, 이런 제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랭귀지가 지정해주는 어떤 자료 구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메모리의 일부분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하이레벨 랭귀지는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로우 레벨인 기계어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계어 코드라는 게 결국 사람은 어셈블리 코드를 쓰게 된다. 그리고 어셈블리 코드, 기계어 수준에서의 프로그램 표현 방법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 몇 가지에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넥스트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의 주 관점이 이런 쪽에 가깝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요구사, 또 개발자의 어떤 큰 그림을 표현하는 데 더 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작업 혹은 목표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PU의 구조, 지금 우리 이 수업은 인텔 CPU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혹시 모바일 플랫폼 등에서 또 ARM CPU 등을 가지고도 작업할 때, 그때는 또 ARM CPU의 명령어들, 기계 명령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 CPU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수업에 다루는 정도의 이런 개념은 어떤 CPU를 가더라도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둔다면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에서 이런 점들에서 좀 이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똑부러지지 않게 반복하니까 좀 구차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셈블리 코드 기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CPU의 구조와 동작을 이해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현실적인 또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많이 하나 프로그램 최적화나 디버깅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더 로우 레벨에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기술을 얻게 되는 게 어셈블리 코드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 뭐 보안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데 간혹 우리 학생들 개인적으로 무슨 해킹이나 그래도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해킹 이런 거 자기가 웹 보안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해킹 비슷한 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 머신 레벨 프로그래밍 어셈블리 코드의 구조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기계어 코드가 무엇인지 대충 이제 왜 하는지 느낌을 얻어보고 이제 뒷부분은 제가 우리 수업에서는 인텔 CPU의 기계어 코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첫 시간 인트로덕션 시간에 했던 것과 비슷한 부분이 되는데 좀 더 CPU의 구조에 치중을 해서 인텔 프로세서의 발전 과정과 어떤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잘 알고 있고요. 인텔 프로세서의 프로그램 입장에서 중요한 특성은 이 두 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화하는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위 호환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CPU는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CPU는 다 똑같은 일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데이터를 옮겨가지고 데이터의 산술 연산을 하고 조건 분별하고 하는 것 이런 건 똑같지만 실제 걔네들이 동작하는 어떤 명령의 구조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이 C나 자바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컴파일해주는 컴파일러가 이 CPU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동작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인텔 기계에서 컴파일했던 프로그램을 지금은 똑같이 인텔 CPU지만 다른 스마트폰 기계에 갖다가 실행한다든지 옛날 맥 기계 갖다 실행한다든지 당연히 실행이 안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CPU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인텔 회사에서 만든 CPU, 같은 ARM 회사에서 만든 CPU를 할지라도 5년 전에 만든 CPU하고 또 이후에 만든 CPU하고 이게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텔의 중요한 특성은 뒷장에서 살펴보겠지만 8086이라고 하고 있는 16비트 컴퓨터 시절부터 썼던 CPU가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로 컴파일한 그 프로그램을 이때 나온 1980년대 나온 16비트 컴퓨터에 동작시키도록 동작을 합니다. 물론 얘가 가지고 있지 않은 32비트 명령어, 64비트 명령을 쓰면 그건 동작을 하지 않겠지만 컴파일할 때 16비트 모드로 동작을 하게끔만 컴파일하게 되면 똑같이 동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인텔 CPU가 복잡하고 지저분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텔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자기 진화하면서 모든 CPU에 대해서 하위 호환성 유지하려다 보니까 새로 나온 CPU에도 불구하고 이전 CPU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일단 넣어놓고 거기다 새로운 특성을 계속 추가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CPU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CPU가 좀 더 복잡해지는, 인텔 CPU가 복잡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죠. 또 인텔 CPU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CISC라고 하고 있는 CPU 명령어 구조의 가장 대표 선수가 되겠습니다. 복잡해지는 거 사실 여기서도 똑같이 기능을 하죠. CISC Complexed Instruction Set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울 시간에 명령어 하나하나에 좀 얘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가해 넣음을 해가지고 명령어 개수와 명령어 하나가 처리해야 될 일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그런 구조였었죠. 그래서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그러니까 복잡한 기능을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명령어 하나하나 실행은 꽤 복잡해져가지고 리스크의 명령어 하나 실행보다는 좀 느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고 인텔이 이 CISC 아키텍처를 계속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CISC와 리스크 비교해서도 간단히 언급됐지만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CISC 쪽이든 리스크 쪽이든 서로 좀 장점을 서로 융합하는 그런 이제 쪽으로 가고 또 한 가지 어쨌든 인텔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프로세서
반도체인데 예를 들어 삼성이 저장하는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잘 만들고 있다면 인텔은 프로세싱하는 반도체, 계산하는 반도체는 인텔이 가장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웹상에서 농담으로 인텔이 무슨 외계인을 납치를 했네 이런 얘기가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간혹 요즘 최근에는 이 소비 전략과 클락 속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텔이 발표하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대단한 최적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시스크가 2000년도 이제 1900년도 쭉 발전하고 2000년도까지 거의 이제 최정점을 찍으면서 클락 속도는 기가헤르츠 이상으로 안 될 거야. 또는 뭐 그 소비 전력 때문에 인텔은 모바일 기계는 절대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이쪽까지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거의 하나밖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욕도 많이 듣고 있지만 정말 대단한 그 프로세서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역시 그냥 인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잠깐 듣는 걸로 이렇게 지나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거는 인텔의 아주 주요한 CPU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이 더 세부적인 제품 분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한 그 5개, 여기 5개네요. 5개 정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제품을 나열해봤습니다. 8086, 80386, 펜티움, 코어 듀오 이 시리즈, 그 다음에 코어 i 시리즈. 현재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CPU가 계속 발전하면서 제가 5개 정도 하는 거는 뭐냐면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하고 매핑을 시키기 위해서 8086, 물론 이전에도 8088이라고 해가지고 좀 순서가 여러분 관심 찾아보면 알겠지만 순서 뒤바뀌었는데요. 8088이 더 먼저 나왔고 8088이라는 게 뒤에 나왔습니다. 8088은 8비트 CPU이고 8086이 그래서 8086이 16비트인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발전될 걸 뭐 예측 못했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거 가지고 8비트, 16비트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비트 프로세스가 이때 발표했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쓴 거는 80년대죠. 80년대 PC. 그때 뭐 개인이 PC 구하기가 힘들기는 했지만 이때 썼던 것들이 바로 이런 CPU를 가지고 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그 프로세서가 실제로 이제 많이 쓰였던 게 80286이라는 프로세서가 이제 개인용 PC로 많이 썼는데 16비트의 대표적인 건 이거니까 여기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80386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3자 들어가면서 32비트 CPU라는 것으로서 이제 문을 열게 됐고요. 펜티움 이전에 펜티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펜티움에 펜티움 4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이 무렵에 64비트 아키텍처가 적용이 되는 제품으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64비트 이상의 무슨 실제 지금 CPU는 128비트 명령 세트를 가진 CPU도 세상에 있긴 하지만 인텔은 그렇게까지 데스크탑이나 일반 서버에서 확장을 시키지 않고 코어를 여러 개 두는 방식으로 이제 발전해갔죠. 이때 코어를 여러 개 두는 방식으로 발전해가는 이유도 펜티움 계열에서 이때 이제 이렇게 아키텍처 자체에서 64비트 아키텍처라는 아주 큰 전환점을 잃은 이후에 발전의 방향은 다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마이크로 아키텍처, 하드웨어 설계 기술 요소들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주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는 동작 클락을 6개월마다, 1년마다 동작 클락이 계속해서 발전했어요. 1기가, 2기가, 3기가 이렇게 발전을 시켜갔는데 이게 이제 이 무렵, 2000년도 중반 무렵에 3기가 했을 때까지 가가지고서 클락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CPU를 여러 개 두는, 마치 눈으로 보기에는 반도체 칩 하나지만 우리가 CPU 여러 개 두는 멀티코어 시스템을 이 CPU 안에서 구축한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코어 듀오, 코어 i 시리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CPU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인텔이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대표적인 숫자 이렇게 들었던 거는 CPU 발전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인 관점을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칩의 복잡도 크기입니다.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통해서 이제 설계 과정을 다 보지는 않지만 제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 회로라는 것은 결국 스위치이다. 전기 스위치이고 그 스위치의 가장 기본 소자가 이런 심볼로 만들어져 있는 트랜지스터라고 얘기하는 정기적인 스위치, 사람이 스위치, 기계로 스위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몇 개를 연결시키면 엔드 논리 연산, 덧셈 연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기에는 약 3만 개, 그 다음에 32비트 컴퓨터로 가면서 27만 개, 30만 개, 한 10배 이렇게 이제 점점 확장이 됐는데 이 확장의 속도를 보면은 그 인스트럭션 쪽 슬라이드 자료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뒤져보면은 모어의 법칙을 이해해 가지고서 이 컴퓨터 반도체 발전 이 시간에 따라서 직접도가 1년 내지는 1년 반에 막 2배씩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규모가 그냥 리니어하게 1차원적으로 여기 n으로 발전하면 여기도 n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여기는 n의 제곱 내지는 10의 n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가 되겠고요. 여기 1000에서 100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바로 1000배, 500배 이렇게 뛰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2008년이니까 지금 나온 것들은 물론 같은 코어 i3지만은 세대를 진화하면서 집적도가 라인 사이즈 이 컴퓨터에서 이 반도체에서 이것을 그리는 라인 크기가 선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더 복잡하게 아마 됐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절 7억 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뭐 몇천 배의 진화된 속도 볼 수 있고요. 이쪽 칼럼이 보여주는 것은 동작 속도입니다. 이 동작 속도는 단순히 클럭으로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CPU의 어쨌든 능력은 인스트럭션 셋. 이 CPU가 어떤 기능의 명령을 제공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동작 속도는 똑같다 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더 빨리 동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같은 명령 아키텍처 32비트는 비슷하고 64비트 비슷하고 한다고 했을 때 클럭 속도가 그 CPU의 이제 그 성능상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죠. 성능도 보면은 메가헤르츠 단위에서 수십 메가헤르츠 단위에서 여기에 상당한 점프가 386, 펜티움 뭐 이렇게 점프가 있게 되는데 이 사이 100메가, 기가헤르츠 그 1000배, 여기서 1000배 가량 이렇게 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보면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반도체계에 대해서 눈여겨볼 거는 계속 발전을 했지만 최대값을 보죠. 최대값을 보시면 현재는 3기가 내지는 사실은 4기가도 특정한 CPU에 나타나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CPU 중에 4기가를 넘어가는 CPU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동작 속도는 거의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세히 까놓고 보면은 뭔가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이 한계는 거의 물리적인 한계까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한계의 가장 끝은 바로 전기, 빛의 속도가 되는 거죠. 1초에 10에 5승 킬로미터 가는 30만 킬로미터 하는 이 속도로 동작하는 게 결국 전자 부품 소자인데 이게 요만한 면적에 CPU란 이만한 면적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가 흘러가는 동안 뭔가 복잡한 회로가 동작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가는 시간이 이제는 이 클럭 여러분이 흔히 보니까 3GHz라는 시간이 그런가 보다 알겠지만 3기가를 클락을 거꾸로 속도를 나타내면 몇 나노세컨드가 되고 수백 피코세컨드가 됩니다. 그걸로 따져보면 거의 빛의 속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 사실 CPU를 더 빠르게 만든다는 것은 거의 이제 끝에 온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전자가 흘러가는 동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이보다 더 빨리 흘러가 버린다. 내가 이 처리해야 될 일보다 더 짧은 시간에 하나씩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기 흘러가 버리면 그게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도가 거의 한계에 이제 다다르고 물론 여러 가지 더 복잡한 기술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스케일을 몇 배로 이제 업하는 것은 단지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CPU를 여러 개 두는 방식으로 현재 아키텍처는
흘러가고 있다. 다음 그림은 똑같이 인텔 프로세스 발전 과정이라고 나타난 슬라이드인데, 여기서 보죠. 아까 이 슬라이드는 인텔 제품의 발전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주로 보게 될 그 명령색 아키텍처, 이 CPU 아키텍처의 발전 과정이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이 제품이 되는 거고, 제품과 아키텍처가 어떤 명령 관계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설계를 다룬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 아키텍처의 내부 구조를 다 상세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CPU나 컴퓨터 시스템을 얘기할 때 그 아키텍처라는 것과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어떤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그냥 이 수업을 딱 벗어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의 이 아키텍처하고 제품명하고 막 혼용해 씁니다. 어떤 CPU 하나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용어라는 것이 아키텍처를 가리키는 것과 제품명과 또 다른 마이크로 아키텍처, 아까 하이퍼 스레딩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세부적인 기술, 마이크로 아키텍처 기술과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통 가리킬 때는 명령어의 구조를 아키텍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X86, 32, IA32, MMX, SSE, 또 X864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이게 곧 뭐였냐? 이 CPU가 다루는 명령어 세트의 통칭 명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제 실제로 볼 건 IA32라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CPU들의 명령어 구조, 즉 이 CPU의 아키텍처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쉽게 이해하면 16비트 아키텍처고 이건 32비트 아키텍처이고요. 중간에 32비트 아키텍처가 소개된 이후에도 계속 CPU가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그 요소들마다 이제 새로운 게 나왔는데, 아마 MMX는 멀티미디어 익스텐션, SSE는 스트리밍 SIMD 익스텐션 이런 거 겁니다. 사실 이것도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우리 수업 내용이 다르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SISD, SIMD, MISD 이런 거 혹시 들어봤습니까? 요즘 그러니까 그냥 책만 보고 공부했으면 당연히 못 들어봤을 거고, 인터넷을 여기저기 막 이제 훑어보니까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요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나셨죠? 이거 들어봤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쉬운 평이한 용어는 아니고요.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를 얘기하는데 한 주제로서 이걸 다루긴 합니다. 좀 이제 어드밴스드한 것을 뺀 건데, 플린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컴퓨터 시스템 혹은 CPU 혹은 시스템의 분류인데요. 이게 I가 instruction, D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는 single, M은 multiple.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CPU가 있다, 이런 CPU가 있다 그런 것보다는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명령어에 하나 데이터, 하나 명령어에 여러 개의 데이터,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쓰고 있는 CPU들은 대부분 요거 두 개에 나옵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멀티코어죠. 멀티코어 CPU가 이거에 해당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 CPU는 메모리에 있는 명령 하나를 가져다가 뭔가 실행하는데, 그때는 실행해야 될 일을 가리키고 있는 이제 명령어가 있는 것이고, 이 명령을 통해서 조작을 해야 돼. 계산을 하든 데이터를 옮기든 뭐 데이터 판단하든 이런 이제 자기 계산하는 대상의 데이터가 있게 되는데, 하나의 명령어에 몇 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한 번, 이건 뭐냐면 한 번 CPU가 실행할 때 몇 개의 싱글 명령어냐 멀티명령, 몇 개의 명령어를 실행하느냐, 그리고 그 하나의 명령어에 몇 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가장 간단한 건 이거죠. CPU가 한 번 작업할 때 명령 하나 가에다가 이 명령어가 지정하고 있는 레지스터 값 2개 더하는 거, 빼는 거, 이런 겁니다. 이게 가장 초기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이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순수한 인텔 32비트 아키텍처나 이런 건데 이런 건데 이 이후 명령 아키텍처에서는 이런 식의 명령어를 지원하는 CPU 아키텍처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목적은 사실 멀티미디어 데이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자체가 멀티미디어 익스텐션이라고 그러죠. CPU가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의 이제 어떤 최종 목적으로서 그래픽이라든가 또 오디오, 뭐 비디오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다뤄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됐냐면 얘가 계산하는 데이터가 꽤 많았습니다. 복잡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픽 수업을 들은 사람은 저보다 더 이제 그래픽 원리를 다 알겠지만 그래픽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 숫자로 계산하는 아주 복잡한 수학식을 숫자로 계산하는 게 그래픽이 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벡터, 행렬 뭐 이런 어떤 데이터입니다. 이때 행렬 두 개를 더하는, 행렬을 곱하는 이런 연산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픽 연산을 그래픽 처리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단순한 이런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행렬이라는 것은 엔티티로는 A라는 행렬과 A라는 벡터와 B라는 행렬 두 개를 더한다 이렇게 됐지만 실제 계산은 이제 각각 엘리먼트를 가지고 조작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렬 두 개를 더하는데 덧셈을 막 수십 번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일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딱 정해진 작업이기 때문에 아예 행렬 덧셈을 할 수 있는 명령어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명령 하나, 행렬 두 개를 더하는 명령 하나에 대해 가지고서 실제 다른 데이터는 행렬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데이터 엔트리, 인티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또 플로팅 포인트 숫자 여러 개.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곧 하나의 명령어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들이 돼요. 그래서 요 MMX, 스트리밍 SIMD 익스텐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그래픽 처리 이런 것들의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CPU로서 조금 더 발전해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발전해 오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제 주로 여기 전문가 친구들 있지만 게임의 발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컴퓨터에서 컴퓨터 그래픽 게임을 지원하고 하면서부터 CPU가 하는 일이 엄청나게 복잡해졌죠. 여러분 아마 그건 동의할 거예요. 컴퓨터를 엄마한테 바꿔달라고 하는 주된 이유는 내가 그 워드하고 계산하고 숙제하는데 이게 딸려서가 아니라 게임하는데 딸려서 인터넷 브라우징하는데 딸린 게 아니라 게임하는데 딸려서 사실은 이런 멋있는 용어를 했지만 거의 이곳의 8, 90%는 게임 쪽 성능, 그래픽 성능을 높이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 명령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IMD는 이제 멀티플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명령어를 처리한다는 거죠. 즉 멀티코어입니다. 그 CPU 시스템에 코어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명령어 4개, 8개를 한꺼번에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요게 좀 어떻게 보면 어드밴스드 토픽이라서 수업에 넣지 않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오늘 그냥 이 시간을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리를 하자면 플린의 컴퓨터 아키텍처 분류법이라고 보통 그렇게 주제를 합니다. 이런 게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고 이 CPU 아키텍처의 발전 과정에 우리는 이제 원리만 이해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이것만 실제 앞으로 이제 자세한 내용 이것만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쭉 발전을 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다가 64비트로 가서는 여기 요걸 또 대입하는 사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X8632라는 용어로 이 아키텍처를 이름 지칭하기도 하고 인텔 아키텍처 IA32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X8664 또는 EM64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때 EM이 Extended Memory입니다. 그러니까는 32비트에서 64비트로 간 거는 명령어가 동시에 한 번에 32비트 데이터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4비트 데이터 계산한다. 뭐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컴퓨터 시스템이 아까 플랫 어드레싱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요.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내가 계속 누적해 가면은 CPU가 몇 기가바이트, 몇 테라바이트 접근할 수도 있는데 하나의 주소 체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이 여기서는 32비트로 4기가바이트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64비트로 가면서 엄청나게 큰 메모리 영역을 하나의 그 가상 메모리 영역에서 참조할 수 있는 곳으로 확장이 됐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이제 개발의 제한이 많이 풀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익스텐디드 메모리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뭐 각각 세부적인 이름 지금 여러분한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림을 통해서 앞에 그림까지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비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비트라고 얘기한 것들이 이 시스템에 있는 명령어는 16비트 데이터 2개를 더할 수 있다. 이 명령어, 이 아키텍처에 있는 명령어들은 32비트 데이터를 2개를 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명령어, 이 CPU가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가 어떤 구조이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설계하고 정의한 것이 곧 CPU의 아키텍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실제 CPU는 이제 또 이제 하드웨어 선수들이 해야 될 당연히 최적 요소들이 뭐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화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라는 것의 의미와 이 아키텍처라는 것이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또 되새기고요. CPU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정리하면 그림 올렸습니다만은 하드웨어를 하는 건 아니고 또 한 번 이런 식의 이제 그 실제 CPU의 모양. 이게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되는데 아마 실제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울 겁니다. 이거는 넌센스인데 대부분의 우리 이제 반도체 칩 메모리를 제외하고 메모리는 모양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CPU 같은 경우는 요거는 슬라이드에 넣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왜곡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어쨌든 아니 대부분 다 정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넌센스인데 왜 그럴까요? 너무 점프하는 질문이 되나? 정사각형이요? 네. 지금까지 설명했던 맥락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림이 이렇게 표현됐길래 했는데 그거는 도달거리, 시간. 이제는 이제 아까 제가 여기서 클럽 얘기하면서 현대 CPU 설계 기술은 거의 이제 전기 속도의 물리적 한계에 가까운 것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의 조그만 차이, 여기서 몇 나노미터, 몇 마이크로미터 차이가 실제 기능적인 동작 하냐 안 하냐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전기는 지연 시간이 없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보통 논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지고 나온 계산이나 이렇게 흘러나온 계산이나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하드에서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사각형 형태로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결과 나오는 시간이나 거의 이제 동일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건 이제 좀 건너간 거고, 요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가장 최신 이 코드 아키텍처 이제 하드웨어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아닌데 하스웰이라고 하고 있는 코드인데 그 CPU 코어가 4개 들어가 있는 코드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더 복잡하겠지만 큰 덩어리로 내가지고서 코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게 사실 CPU 하나입니다. 옛날 같으면 옛날이라고 해봤자 길지도 않습니다. 아까 펜티엄의 제일 마지막 세대 코어 i 그 정도라도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반도 칩이 됐었는데 이런 걸 그냥 또 보시면은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얘는 반도체 수준에서 정말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4개가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손으로 막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옛날에는 이 CPU 칩 하나 따로, CPU를 4개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 메인보드라고 하고 있는 거기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선으로 회로를 그렸는데 얘는 이 CPU랑 칩 안에서 그 회로를 다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기능적으로, 소프트웨어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나 메인보드에 CPU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 요즘도 서버보드, 서버 시스템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CPU 슬롯이 2개, 4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냥 데스크탑에서 쓰는 코어 i 시리즈는 이렇게 멀티 코어들이 많은데 제논 뭐 이런 것들, 제논 CPU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코어 i CPU라고 하는데 그 에누리 같은 데, 다나와 같은 데서 CPU를 검색해 보면은 이런 코어 i CPU가 있는데 밑에 보면 제논이라는 또 CPU가 있어요. 그게 거의 이 설계 기본 명령어 세트는 명령 아키텍처는 똑같지만 좀 더 서버에서 적합하도록, 서버에 적합한 건 다른 건 없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이 주변 회로 이런 것들 구성한 건데 그런 놈들은 오히려 멀티코어로 막 이렇게 한 칩을 넣기보다는 아예 CPU를 따로 이렇게 4개를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능적으로 동일한데 그것이 우리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는 이렇게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재미있는 특성은 이렇게 그럼으로 해가지고서 이 CPU들이 공통으로 쓰는 캐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이거는 메모리입니다. D램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꽂는 D램은 아니고 SRAM이라고 하고 있는 좀 메모리 구조인데, 여기 보면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패턴이 쭉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여기에 이제 일정한 패턴 하나하나 비트를 가리키는 거고, 사실 이 안에도 아마도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 캐시입니다. 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CPU 안에 캐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티코어로 가면은 이 코어를 묶어가지고 그 안에 또 다른 캐시를 뒀죠. 그래서 L1, L2, L3 뭐 이런 식으로 캐시가 점점점 층을 많이 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코어 i 시리즈의 그 특징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얘기를, 그래픽 코어를 내장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게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